근데 출판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장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서로 경쟁을 별로 안 해요. 이겨먹으려고 안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내가 저 출판사를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예. 우리가 좋은 책을 만들어서 독자들한테 잘 소개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저 책을 이긴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지 저 책을 이겨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배우부터 각본, 연출, 에세이 집필, 그리고 최근에는 출판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세계를 넓혀가고 계신 분인데요. 박정민 배우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박정민이고요. 최근에는 출판사의 대표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하게도 출판사 무제 공간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무제에 와 있습니다. 책도 일단 많고 피규어부터 예, 뭐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저희 책방에 있었던 책들도 있고 제가 손수 모은 책들인 거죠. 예. 그림이랑 이런 건 다 선물 받으신 거예요? 팬분들이 주신 것도 있고 광고 촬영 갔는데 네. 거기 공간을 이제 채워야 되는 미술 소품으로 저걸 그려주신 거예요. 저게 이제 제가 가장 저한테 소중한 영화가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네. 영화고 저 위에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영화 중 하나인 동주라는 영화를 이제 합쳐서 그려주신 거죠. 진짜 다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두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이야기로 네, 돌아와서 정민님께서는 사실 이제 출판사 대표를 하시기 전에 책방도 하셨지만 그것보다 한참 전에 이제 쓸만한 인간이라는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나왔을 땐 베스트셀러는 아니었고 저의 인지도와 함께 베스트셀러로 향해 갔죠.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응이 어땠던 걸로 기억하세요? 저희 팬분들만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사서 보시고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동주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판매 부수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좀 많이 팔린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출판업이랑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을 만들자고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서 사실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셔라. 뭐 써놓은 건데 책으로 묶으면 나야 좋지 뭐 하고 이름을 했는데 엄청 많은 컨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편집자가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뭐 디자이너가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뭐 대표가 연락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만드는 거구나. 책 한 권이. 출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합정동에 책방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걸 파는 건 각종 유통사와 뭐 출판사와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도 있구나라고 또 한번 배우게 됐고 자연스럽게 출판사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 재밌겠는데? 하고 그냥 그 다음날 가서 출판사 만든 거예요. 다음 날이요? 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실행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저 자신을 굉장히 고되게 만듭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네네. 출판사 이름 같은 경우도 무제라고 지으셨잖아요. 귀찮아서. 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책임감이 있는 일이잖아요. 네.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와도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한 회사의 이름을 또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르는 회사의 첫 시작을 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름은 모르겠다 해서 무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책을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에서 이 이름에 담긴 정체성이 좀 생긴 거죠. 첫 책 살리는 일이라는 책을 만들었을 때 살리는 일의 작가는 저랑 친한 친구이자 기자인 길거리의 동물들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고 그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 이름이 없는 거 혹은 제목이 없는 거 좀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스피커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눠도 전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주는 회사를 만들면 나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이름 없는 것들을 대변하는? 그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모토고 네. 물론 상관없는 책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중요한 기조는 그런 태도를 잃지 말자. 책이 만약에 그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 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유념하고 계속 검열하면서 회사를 좀 운영하려고 하죠. 뭐 1인 기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를 네. 보면은 대표가 화장실 청소부터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표가 막내니까요. 대표가 막내다. 네. 근데 정말 실제로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점 느꼈던 지점이 있으세요? 너무 많죠. 처음에는 전 책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서점에서 주문하는 그 발주 목록들을 봐야 된다고? 이게 뭐 작가한테 인세를 보내줘야 되는데 3.3%를 띄고 줘야 된다고? 그럼 그 3.3%는 어디로 가는 거지? 황당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건 수많은 업무 중에 하나인 거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거고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다. 전 제가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책이 한 권밖에 없었지만 그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근데 이미 해버려서 나를 보고 기다리는 작가가 있어서 이제 이걸 팽개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도 전에 안 해본 경험이시니까 해보면서 새로 느끼는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어딘가에서 누군가 계속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심지어 저는 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외의 일들을 아예 몰랐던 거예요. 제작사가 수면 아래에서 엄청 발을 굴리고 있구나. 지금 이게 온전히 고요하게 가기 위해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로 작가님이 글만 쓸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출판사가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절실하게 깨달았죠. 네. 저희는 실험 단계인 거고요. 네. 정말 모르니까 이거 왜 안 해? 하고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래서 안 했구나. 또 큰 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하고 이제 요즘에 계속 반성하고 하는 와중인데 한 5년 동안 일을 해보시면서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좀 고민하실 만한 어떤 화두라고 할까요?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저도 경험이 별로 없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건 있는데 출판사 선배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작다는 거. 독자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책을 소비하는 독자층이 좀 한정적이다.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독서율은 막 떨어지고 그쵸. 그러면 책을 막 이쁘게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럼 책이 비싸지고 그럼 또 많이 팔아야 되고 근데 많이는 안 팔리고 여러 가지 그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성립이 되지 않는 네. 것들은 시도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답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번 신간 첫여름 원주 같은 경우는 전시도 공을 많이 들여서 네.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제작 단계에서부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고 기획을 하셨는지 이걸 여쭙고 싶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오디오북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게 가장 1번이었죠.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가장 먼저 소개를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건데 그 취지에만 함몰되면 안 된다. 취지를 앞세우는 책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의 질을 좀 높이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저의 목표였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오디오북을 잘 만들었다면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려면 비장애인 독자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입소문이 타고 나름 베스트셀러도 되고 하는 그런 책들을 좀 만들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는 작가님의 파워가 물론 있지만 그 독자들한테 더 가까이 가는 시도들을 계속 해야 한다. 홍보 활동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전시회도 열어서 체험들도 좀 해보게 하고 도서전도 나가보고 해서 제가 지금 막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네. 그 듣는 소설 혹은 오디오북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서 정민님을 통해서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할까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그런 걸 들으셨던 적이 있는지. 전시회를 했으니까 이제 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팬이 엄청 많은 어떤 스타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뭐 내 팬분들 몇 명이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소수 아닌가? 근데 그 소수의 팬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이게 책이 되게 좋다라고
입소문도 내시고 막 여기저기 알리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뻗어나가는 느낌을 제가 예전에는 굳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같은 거였겠죠. 근데 지금은 정확히 이건 것 같아요. 한 명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네, 제 예상에는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큰 숫자에 익숙하잖아요. 영화라는 거는 돈도 큰 돈이 들어가고 막 관객도 막 기본 10,000명 이상으로 막 이렇게 1,000만 영화 막 이렇게 숫자들이 거대하잖아요. 근데 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네, 그 한 명이 이루어낼 수 있는 영향 꽤 크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그 나이가 들수록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시장 찾아와 주시고 혹은 뭐 책 잘 봤다고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시고 하는 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지더라고요. 아까 출판사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계기 말씀하시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네, 해볼까?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시대적인 흐름 같은 것도 담겨 있다고 보는 게 1인 출판사의 수가 정말 많이 늘고 있대요.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도 만들고 싶다, 뭐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대에 책을 만든다는 거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큰 의미를 찾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큰 의미 있는 이게 이런 시대에 책을 만드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중한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양 산업이었을 거예요. 책이라는 건. 왜냐면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속도가 느리고 사람들이 다 특별한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동이 아닌 거죠. 사람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그 시간에 우린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어서 뭐 영양가를 채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읽고 있다?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죠, 사실. 예. 그런데도 책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둬요. 이 의미를 둔다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도 믿어요. 수많은 어떤 인간사의 굴곡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이 기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출판사가 늘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는다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유튜브 채널이 많아지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제 저처럼 미리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4,000개 중에 한 3,900개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출판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이 시장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서로 경쟁을 별로 안 해. 이겨먹으려고 안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내가 저 출판사를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예. 우리가 좋은 책을 만들어서 독자들한테 잘 소개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저 책을 이긴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지 저 책을 이겨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책 추천 받아볼까 해요. 이제 뭐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정민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도 궁금하고. 저는 독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책은 사실 너무 많은 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르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의식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루할까 봐. 근데 사실 가장 좋아하는 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책이 저한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책이라는 것에 영향을 만약에 받았다면 저는 그 책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어떤 거에 자극을 받아서 제 삶이 변화하고 감정의 요동을 느끼고 이런지는 않거든요. 영화든 책이든 뭐든. 근데 이 책은 제가 좀 20대 때 끌어안고 살았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20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사랑과 열등감인데 이 책이 그 감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담고 있어서 이 책을 좀 껴안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많이 울기도 그렇고. 그리고 출판사 대표로서 이런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책 정도가 있을까요? 출판사로서는 문예지를 좀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창작과 비평, 네. 개간지처럼 저희 문예지들을 좀 사서 보거든요. 거기에 젊은 작가님들 좀 같이 일해보고 싶은 작가님들도 좀 찾아요. 근데 그 글은 항상 어느 출판사에 가 있어. 항상 이거 혹시 저희랑 이거 죄송한데 제가 이미 다른 데랑
언젠가는 문예지를 만들어서 네. 뭐 개간지가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에게 뭐 단편 소설이나 뭐 평론이나 뭐 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해서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다 내가 가져오는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예, 그래서 책을 좀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사실 뭐 배우 그리고 뭐 작가, 뭐 연출도 하셨고 감독도 하셨고 이제 출판사 대표까지의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매번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실 때마다 비교적 성공적이셨잖아요. 책을 내신 것도 그냥 이렇게 뭐 우연히 낸 거라고 하지만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럴 때마다 내가 오히려 약간 새로운 분야에 그냥 생각 없이 도전하기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정민 뭐 연기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다 잘하는데 이번에도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약간 심리적인 압박이나 부담으로 작용했던 적은 없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외부적인 평가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전혀. 예,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건 있겠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잘한다고 해주는 것은. 근데 제가 이건 저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 단 한 번도 제가 낸 결과물에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이번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매번 절치부심. 처음부터 그 집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보다는 이제 외부에 바깥에 있다가 그 집단으로 뛰어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 그 경계선에 느껴지는 외로움이나 고독감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감정들은 좀 어떻게 견뎌오신 편인지도 여쭙고 싶었거든요. 저의 장점이 여기서 발현돼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태도를 참 잘 고수하거든요. 아, 유입을 하는 활동들이 좀 있었잖아요. 배우를 하다가 막 작가가 되기도 하고, 네. 가끔 연출을 하기도 하고, 출판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무조건 납작 엎드립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네. 선배들한테. 그리고 그거를 정말 새겨들어요. 근데 그들이 다 형식과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근데 꼭 어느 만나는 지점은 있어요. 이건 증명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욱 깊이 새겨듣고 거기서 이제 내가 나의 철학을 조금 버무리면 또 나만의 색깔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본업은 따로 있고 혹은 전공이 따로 있고 그런데 새로운 일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충분한 재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해오신 정민님이 조언이나 경험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조언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재능 있는 사람은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소수다.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것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그 업종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천재에게 열등감을 느끼죠. 하지만 저는 천재는 정말 시대마다 한두 명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천재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 쏟은 시간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안 한 것 같겠지만 엄청 노력한 걸 거거든요.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고 현장에서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선배들을 만나면서 제가 놀란 지점들이 그거예요. 천재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었고 노력을 한 거구나 라는 걸 느껴요. 나는 재능이 없어. 그래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뭐랄까 섣부른 생각인 것 같아요.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노력의 방향을 정해줄 사람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정해서 가면은 땡큐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내 노력의 방향을 옳게 잡아줄 누군가를 만나는 건 굉장한 행운이다. 네. 그리고 그게 좀 중요하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협업하는 혹은 뭐 협업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좋은 마음들을 베풀고 살아야 그 운들도 조금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6번째 이야기. 저희 이번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정민 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정민 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커리어, 배우부터 해서 현재 출판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2부에서는 그 많은 정체성 중에 좀 인간 박정민에 집중을 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